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산 전자전기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네, 우리 공군이 발주한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 1조 7,775억 원을 투입해 4대의 전자전기를 개발 및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각각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한국형 전자전기는요, 업체 주도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현재 카이와 하나시스템 컨소시엄, 그 다음에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카이와 대한항공은 해외에서 도입한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해서 전자전기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경쟁하게 되고요.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전자전 장비 체계 개발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카이는 P3CK 해상 초계기 8대 개조 개발, MC130 특수전기 4대 개조 개발, 그리고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 2대 개조 개발을 진행한 바 있고요. 대한항공도 P3C 해상 초계기 8대 성능 개량,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 2대 개조 개발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양대 항공기업이 개조 개발 사업을 나누어 가진 배경에는요,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위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널리 확산시키면서 무엇보다 방위사업청 자신의 협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은요, 실제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카이와 대한항공이 아닌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 사이의 기술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 전자전기가 필요한가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공군 수뇌부는 한국형 전자전기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국방연구원 KDI가 한국 공군이 제출한 허술한 자료를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서 사업이 유보가 됐죠. 그럼 왜 우리 공군은 전자전기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많은 언론들이 북한이 세계 1, 2위 수준의 밀집된 대공방공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빛 좋은 개살구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950년 6.25 한국전쟁 중에 천조국의 폭격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1970년대에 경제력이 축적되자 베트남 전쟁 교훈을 반영해서 방공망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대량의 SA-2, SA-3, SA-5를 배치함과 동시에 무려 1만 문이 넘는 대공포와 1만 발이 넘는 SA-16 휴대용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배치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고도 폭격기는 SA-2, 3, 5 지대공 미사일로 상대하고 근접 지원을 위해 저공으로 침투하는 전폭기는 대공포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상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공군 역시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에 부담을 느껴서 미국의 전자전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아주 최소한의 지원만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 바로 한국형 전자전포도인 ALQ-88K와 ALQ-200K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기술이 등장하죠. 우리 공군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지켜본 이후 모든 F-15K와 KF-16 전투기에 스나이퍼 ATP 표적 지시 포드를 장착하는 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합니다. 전투기에 스나이퍼 ATP 표적 지시 포드를 장착하면 12km 고도에서 정밀 폭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SA-2, 3, 5 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죠. 추가에 우리 군은 강력한 감시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포대의 위치를 감시하고 있다가 전시가 되면 현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노출된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F-35A가 배치된 이후부터는 필요하다면 F-35A가 북한 지대공 미사일 기지 주변까지 침투한 이후에 JDAM이나 SDB를 투하해 파괴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반격이라니요? 우리 군은 얼마 전까지 북한 방공망을 쉽사리 침투할 자신이 있었지만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러시아를 통해 막대한 현물 자산과 함께 무엇보다 최신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먼저 북한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기존 KN-6보다 길어진 발사관을 사용하는 마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연상케 하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공개합니다. 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요, 2021년 9월 30일에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요. 2024년 4월에 실시된 4차 시험 발사까지 확인되면 물론 그 명칭이 별똥별을 의미하는 별지 1-2란 점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요, 별지 1-2가 이중 펄스 로켓을 장착해 사거리를 대폭적으로 늘렸음을 자랑했고요.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형 미사일 중에 최초로 이중 펄스 로켓을 장착한 LSAM 대항공기형 미사일의 북한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거리가 최소 200km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북한의 위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연한 진수식을 통해 러시아 판치르 M2의 북한판 모델이 공개됐고요. 판치르 M2는 러시아 육군의 판치르 S1을 함상용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탑재된 572-68 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요 20km고요. 두 문의 AO-18 KD 30mm 기관포는 분당 5,000발씩 총 1만 발의 탄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572-68 대공 미사일은 그 요격 고도가 15k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퍼 ATP 포드를 장착해 10km 이상의 고도에서 작전하는 우리 공군의 F-15K나 KF-16 전투기도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죠. 더욱이 판치르는 크기가 작아서 쉽게 포착되지 않고요. 우리 공군 전투기가 파괴를 위해서 JDAM이나 SDB를 투하하면 판치르는 미사일이나 30mm 기관포를 사용해 요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8월 24일에는 북한판 토르 지대공 미사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만약 북한판 토르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 중인 러시아군 토르와 동급 성능을 확보할 경우 스칼프 EG와 같은 스텔스 순항형 미사일, M31 GPS 유도 로켓탄과 에이타캠스 전술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인 천룡 함대지 미사일, 천무 GPS 유도 로켓탄, 그리고 KT-SSM 전술 탄도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다는 의미죠. 국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요, 북한의 별지 1-2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성능까지 확보할 경우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 4, 5와 같은 지하 관통용 탄도미사일도 얼마든지 요격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북한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특정 지점에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집중 배치할 경우 최소한 북한 지휘부가 회피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북한의 핵심 타격 수단인 핵무기 탑재형 탄도미사일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 중인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북한의 방공망 강화는 우리 공군의 문제를 떠나 육군과 해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전력까지 위협하고 있기에 국방부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최대한 신속하게 한국형 전자전기를 개발해서 북한의 최신 지대공 미사일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얼마 전 8월 19일에 발표된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형 전자전기는요, 평시에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운영 상황을 정찰하게 되고요. 전시 상황이 되면 장거리에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제밍함으로써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한국형 전자전기로 인해 방해받는 사이에 우리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수뇌부의 거점을 타격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할 계획이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떡상한 한국형 전자전기이기에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의 컨소시엄 그리고 카이와 하나시스템 컨소시엄이 격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LIG-넥스원은 자신들이 무려 47년간 전자전 장비를 개발한 전통의 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배경에는 LIG-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공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1970년대 말에 한국 최초의 전자전 장비인 ULQ-11, 12K를 같이 개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1970년대 우리 해군은 미국이 넘겨준 기어링급 등의 구축함을 활용해 북한 해군을 압도하고 있었지만 북한이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바로 소련을 통해 코마급 미사일 고속전과 함께 스틱스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거죠. 스틱스는 1967년에 최초로 실전에 투입돼서요, 배수량 60톤짜리 코마급 고속전에서 발사된 스틱스 4발이 배수량 1730톤급의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를 격침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무려 75명의 승조원이 전사 및 실종됐습니다. 스틱스의 신화는 이어져서요,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당시 인도 해군이 발사한 13발의 스틱스 중에서 무려 12발이 파키스탄 함정의 명중함에 따라 우리 해군은 패닉에 빠지게 됐죠. 당연히 해군은 미 해군에게 전자전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다른 장비는 몰라도 전자전 장비와 기술은 절대 전수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는 스틱스 대항 기술을 개발한 이스라엘에 무관단을 파견했고요. 국방과학연구소 구상회 박사를 인도네시아 스라바야 해군기지에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스틱스 재원 파악 등의 노력 끝에 최초의 한국형 전자전 장비인 ULQ-11-12K를 개발하게 됐죠. 이외에도 LIG 넥슨은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투기에 탑재되는 ALQ-88K 그리고 ALQ-200K 전자전 포드 외에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된 통합 전자전 장비를 개발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전자전 업체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한화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한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이와 하나시스템 컨소시엄의 입장은 뭔가요? 지난 7월 10일 대전에서 열린 제5차 항공우주유도무기 항공전자공학 개발 세미나에 참가한 카이와 하나시스템은요, 한국형 전자전기 모양과 함께 자신들의 전자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국내 전자전 기술은 LIG 넥슨 주도로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전자전기를 위해 개발한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의 공동 개발자가 바로 한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를 간략히 설명하면요, 지금까지 전자전 장비는 한 번에 한 개의 레이더 주파수 대응만 제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의 경우 지속적으로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바꿔가면서 적의 제밍을 회피할 수 있죠. 이런 한계점에 대응, 미 해군이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ALQ-279 전자전 포트는요, 적 레이더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레이더 주파수를 한꺼번에 제밍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기술을 국산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장치죠. 그리고 이를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것이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화 시스템 관계자는 스마트 다중빔 고출력 송신 장치는 기본적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 기술, 보다 전문적으로는 질화관륨 전력 중포 소자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에 A사 레이더는요, 그 개발도 어렵지만 A사 레이더에서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가 보라매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간섭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한 것이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카이는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했고 한화 시스템은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사 레이더를 개발했으므로 대한항공과 LIG 넥슨 컨소시엄에 비해 자신들이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에 보다 적합한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견해도 존재하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판치르와 토르급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판치르와 토르 모두는 기동형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작아서 쉽사리 위장할 수 있죠. 무엇보다 산악지형의 북쪽 후사면에 숨어 있으면 남쪽 하늘에 위치한 한국형 전자전기는 산악지형에 가려서 제대로 탐지 및 제밍을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면서 레이더 신호 정찰과 레이더 제밍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KF-21 보라매 기반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실제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 기반 전자전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누가 해야겠어요? 카이가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와 한화 시스템 연합을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이어서 KF-21 보라매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LIG와 대한항공 컨소시엄은 어떤가요? 일단 이번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전술형 제모가 아닌 스탠드오프 제모입니다. 즉 광대역 범위를 커버하는 전력 자선이죠. 한마디로 멀리서 제밍을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북한만을 상정해서는 안 되죠. 이런 스탠드오프 제모가 있으면. 따라서 전투기에다 이걸 탑재하는 게 아니라 민항기를 개조해야 됩니다. 스탠드오프 멀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덩치가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민항기를 군용기로 개조하고 가망 인증을 완료한 실적은 현재 대한항공이 유일합니다. 비행기는 개조 작업을 할 때 형상이 바뀌면서 항공 역학상 문제가 생기거나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조가 실시되어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인증이 바로 가망 인증이죠. 또한 대한항공은 백두체계 능력 보강, 해상 초계기, 무인기 등 가망 인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민항기 개조 보유 시설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기 개발 사업은 항공기 체계 개발 사업이 아닌 전자전 임무 수행 장비의 개발 여부가 사업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이며 당연히 방위사업청에서도 항공기 사업부가 아닌 전자전 사업부에서 담당 중입니다.
해당 과제에서 항공기 개조는 개발된 전자전 수행 체계 장비에 맞게 항공기 내외부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공기의 전장적 수행 체계를 맞춰버리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이번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 항공기를 전자전에 적합한 군용 항공기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47년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전자전 체계를 양산하고 검증한 LG 넥스온의 전자전 기술력과 50여 년간 군용 항공기 체계 개발, 양산, 정비, 성능 개량을 수행한 국내 최고 수준의 항공방산 기업인 대한항공의 개조 기술의 결합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지금 사업 경쟁은 사실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양 컨소시엄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사업자와 전략 파트너로 비율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즉,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 플랫폼 및 체계 통합 능력, 가망 및 개조 실적, 전자전 레거시, 임무 범위와 개념, 그리고 북한 위협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블록 1은 조기 긴급 전력화를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블록 2는 성능 향상 및 국산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늦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급한 것이 전자전기 사업입니다. 우리 업체들이 쓸데없이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빠른 시간 내에 전자전기가 전력화되길 희망해 봅니다.